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평소에 모시기 대단히 힘든 이분을 모시고 오늘은 특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우리 저 권영세 의원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네, 권영세 의원. 참고로 한나라당. 그냥 의원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만 그래서 권영길 의원께서 나오신다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네. 권영세 의원이시라고 하셔서 아니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희가 섭외가 갔는데 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예. 승낙을 하신 거예요. 예, 글쎄 말이에요. 여기 두루두루 연락을 드렸는데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기가 어디라고요? 미국 뉴욕타임스입니까? 여기 있고, 두 번째가 됐습니다 하고 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아이고 거기가 한겨레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물어 오시면서 호의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0.2% 정도 됩니다. 예, 그 경우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쪽에 우리 그 보좌진, 보좌관. 제가 보기에 저 보좌진은 말이죠. 예. 스파이를 모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가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스파이라고 모셔야 돼요. 트로이의 목마라고. 예.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남경필 의원이 한번 나왔습니다. 남경필 의원이 저는 남경필 의원을 오래 알았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오래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승낙을 하신 건데 저를 전혀 모르시는 이 악마의 소굴에 먹이가 돼서 이렇게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선 거기부터 밝혀보죠. 글쎄, 저는 이렇게 이제 상대방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해요. 저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 그런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들으면은 일종의 마스터베이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닥달을 당해봄으로써 자기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또 혹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는 이런 기회도 뭐 닥달 당해서 좀 제가 또 도움이 되겠죠. 네. 피약증이 좀 있어요. 피약증. 자위행위가 아니라 타위행위를 추구를 하십니다. 메조키스트. 저희 방송은 평소에 보십니까?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 비서관이 술에 목마요? 예. 거기에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칭찬했다는 게 요만큼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약 3초 정도 칭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초. 이상하게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의원님 3선이시죠? 예. 3선의 정보위 위원장. 예. 소위 위원장까지 맡으신. 그러면 고급 기밀들을 또 많이 하시는. 원래 칼국수에 칼이 안 들어가듯이 정보위원회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의원님 조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의외인데? 의외예요. 예.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셨죠? 저는 진보 보수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우리가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념을 떠나서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 봐야 돼 후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우리 헌법상에 초, 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냥 수업 시간에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은 그 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케어한다고 봐야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저는 예산상의 능력이 된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부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아니 뭐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와도 무상급식을 하겠냐 이건데 이건희 회장 손자라고 그래서 따로 등록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제약이 없는 이상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한마디 거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무상급식이라는 아이디어, 특히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학교 현실을 가보면은 이 겨울 같은데 급식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밥을 못하고 이 밥차가 와가지고 밥을 배달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밥이 자꾸 식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찬밥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우선 확대하기 전에 예. 우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점검을 해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충돌하는 거가 뭐 그거는 저기 시설을 해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정책을 현실의 어떤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예. 좀 그 이념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받아야 될 권리의 일부를 보십니다. 그렇죠. 한나라당에 왜 계실까요? 요 정도면 대단히 그 자체로 대단히 진보적인 사고인데. 예. 근데 저는 우리 사회자님의 그 말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한나라당은 이미 그럴 것이다. 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선입견이 아니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가죠, 그거? 그래 왔는데. 사실은 그럴 수가 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뭐 지금 4년마다 뭐 선거를 통해서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체율이 거의 50% 60%를 육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의원님 같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죠. 적지요? 적은 거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시당 그 무상급식 한창 이슈가 됐을 때가 작년 그 지방선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면서도 좀 왕따 분위기였지요. 제가 보니까 그 보좌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님이 스파이야. 의원님이 한나라당의 스파이야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전당대회 혹시 나갈지도 모르는데. 전당대회. 전당대회. 아니 스파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7월에 있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7월 4일. 아직 뭐 결심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요.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근데 목적은 잘못 짚으신 것 같은 게요. 우리 한나라당 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아마 한나라당 당원들은 이거 잘 안 볼 겁니다. 감시해요. 감시해요. 주로 하셨던 일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주로 뭐 공안보다는 수사 일선보다는 저는 기획 검사를 했어요. 검사 생활 11년 하는 동안에 그 법무부의 1년, 그 다음에 뭐 대검의 2년, 그 다음에 이분 심지어 저기 옛날에 안기부죠. 안기부에도 파견 나가서 한 3년 가까이 있었고. 분이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일에 가서도 또 한 1년 가까이 있었고. 뭐 지금껏 하신 것만 해도 거의 대부분 이거 사실은 수사를 한 거는 거의 없었죠. 기획만 하셨다. 네. 그러다가 정치로 입문하신 건 왜 처음에 정치를 갑자기? 이제 97년도에서 8년도 넘어갈 때인데. 그때 지난 정부에서 너무 잘 나갔으니까 이제 좀 한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렇죠. 근데 정권에 따라서 같이 흔들리게 만들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진 거를 집행하는 게 행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법도 만들고 좀 정책도 좀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좀 있다가. 근데 누가 좀 연결을 해주셨어요? 글쎄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제가 99년도에 그만두니까 99년도가 막 젊은 피 수혈한다고 그럴 때. 수혈한다고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출마를 하겠냐. 그런 얘기해서 어디를 그러면 내보내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저기 지금도 별로 사실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지역인데. 어느 지역으로 데려가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고. 광주? 아니. 아주 먹이려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나갔더니만 또 뭐 2000년도부터 미국에 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도 또 어디를 뭐 나가지 않겠냐 그러다가 그때 흐지부지 되고 2002년도에는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13군데인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근데 말씀하신 중에 쫙 봤더니 뭔가 이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헤어스타일만 바꾸는. 제가 좀 삐진 게 있는 게 어떤 우리 한나라당에 좀 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자가 제 뒷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태. 예, 뒤태. 그래서 뭐 이왕이면 앞이라고 그러지 왜 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진짜 패션에 관심 많으시죠? 뭐 좀 이렇게 깔끔하려고 그러는. 깔끔을 예, 넘어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십몇 년간. 예. 요 정도 패션이면 예. 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베스트 드레서 이런 거 뽑는데 뽑힌 적 예, 없어요? 한번 뽑혔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권영서 의원님이 존재감이 너무 없으셔. 요거 좀 키워야 돼. 이거를. 예. 지금 이 그 헤어스타일이 말이죠. 예. 한나라 닥정이야. 대단히 한나라 닥정이에요 지금. 예. 이것만 바꾼 다음에 네. 무상급식 주장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당을 몰라. 어떤지. 게다가 개량 한복을 입는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민주노동당이야. 말하는 내용은 민주노동당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왕따를 당하시다가 어떻게 7월 대표가 되실 생각을 지금 은근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게다가 우리 권영서 의원님이 지난 대선 때부터 쭉 네.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거의 뭐 자로된 듯한 그런 그 중립의 길을 걸어오셨단 말이죠. 뭐 사실은 우리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때는 뭐 저도 소위 야당의 주류로서 그래서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중립하면서 좀 약간 외톨이가 됐던 이유는 당시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07년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보면서 당시로 봐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됐건 박근혜 그 후보가 됐건 누가 되든 이긴다. 근데 경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당이 깨질 판이에요. 경선 룰도 뭐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경선 룰을 갖다가 아주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중립적인 인사를 찾는데 다 이 개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중립인적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지금 이번 판에는 내가 중립을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미움을 많이 샀죠. 특히 정치를 네, 할 때 그렇지요. 어느 계보도 속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계보가 사실 있는 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계보 사이에 어떤 이 움직임이 자유로워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계급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급이 아래 계급이 위에 계급에 자유롭게 올라가고 윗 계급도 잘못하면 밑에 계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소위 그 이동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파 내에서도 요즘 같은 경우 뭐 얼마든지 사람별로 이념별로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기존의 모습은 그 개파 간에 너무 칸막이가 높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허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 시작하면서 계속 야당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여당이 돼 보니까 여당의 어떤 이 작동 원리는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선 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힘이 당내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당 외에 청와대라는 블랙홀이 있는 거지. 청와대와 청와대 그 주변에. 청와대가 블랙홀입니까? 예, 일종의 거기 다 빨라가지고. 스파이가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힘을 다 가지게 되니까 그게 좀 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당의 보통 통상적인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뭐 초선보다 재선이 좀 더 목소리가 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선보다 삼선이 목소리가 클 수 있고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당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좀 가까우면 목소리가 더 크고 선수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선이 그냥 까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뭐 특히 누가 까불던가요? 제가 혹시 전당대회에 나가게 될 거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보가 튼튼한데 지금 뭐 얼핏 봐도 흔히 말하는 이재호 계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현빈 박근혜. 계보, 이상득 계보가 있고 또 박근혜 계보도 있고 거기다가 소장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계보가 어느 정도는 좀 허물어 가져가거나 최소한 주류로서 여태까지 좀 당을 좀 뭐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을 어떤 면에서는 전횡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전횡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다. 아니, 혹시 그분 성이 이씨입니까? 이신 많잖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씨가 다시라면 더 하시려고. 아니, 담은, 개파 간에 담은 다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기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시기에, 월담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저보고 요즘에는 뭐 친박이라고 많이들 쓰는데, 친박 쪽이라고 많이들 쓰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친이의 핵심에 계시던 분들이 중립을 확 와버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게 뭐 막쪽에 가 있는 거처럼 이질적이니까. 몇 명의 중립으로 왔나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20-30명 정도 됩니까? 뭐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명이 넘나요? 모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표가 된다는 건 말이죠. 혼자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7월 전당대에 나가신다면 어떤 세력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 다 해보셨으면서. 뭐 여기 오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은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직 딜이 다 안 끝났나요? 네, 이거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한나라당에 지금 개파가 있으니까 뭉탱이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는 뭐 맞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한나라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 당원들이 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 당장 총선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내년 대선에도 우리가 비록 제일 강력한 후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게 특히 우리 정치가 굉장히 유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JP가 그런 말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대선은 2달이면 뛰어. 2달이면 돼요. 2달이면은 완전 판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2달 안에.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21만이라는 당원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 지금 어떤 인물을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권하고 대권이 지금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권에 도전할 분들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뽑을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 당이 지금 4.27 재보궐선거로서 완전히 거의 박살나다시피 한 민심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추스려 가야 되는데 추스릴 때 좀 이렇게 다 함께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자주 얘기하는 소위 honest broker, 그러니까 정직한 중재인으로서 그러니까 타협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요번에 소장파들 개파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웠던 사람들이 한테도 그게 누가 됐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파하고 손을 잡는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소장파하고는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소장파만으로 당권을 창출하기에는 지금 그렇지요. 또 벌써 소장파는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박 쪽하고 붙나요? 아니면 친이 쪽하고 붙나요? 그러니까 친박이든 친이든 무슨 당원들 입장에서야 무슨 구주류 신주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무슨 구주류에서 혜택을 받고 신주류라서 그동안 핍박을 받는 거는 일반 평당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잘 어필한다면은 그러니까 소장파 여태까지 개파에서 좀 자유로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권하고 대권 분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표는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당권을 놓기도 어렵고 잡으려니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친박 쪽하고 어떤 딜을 하거나 연대하거나 하는 딜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현재? 공천 문제. 공천 문제는 사실은 그게 지난 18대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대통령 선거 후에 직후에 당선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세력이 좀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천을 행사하면서 또 특히 지금 일부 몰지각하게 행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친이가 친박을 다 죽였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그러니까 뭐, 다른 대선 주자가 떠오르게 되고, 내년 초면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힘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서 임기 말에 가까울수록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걱정하는 거가 좀 너무 공천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친박의 기득권도 인정하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내년에 뉴페이스는 나오기 힘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공천권을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돌리는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여야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오픈으로 프라이머리 하자. 네. 그러니까 미리 예비선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로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 역선택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이 강하다 싶으면은 그 후보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저쪽 후보가 강하다 싶으면 민주당 당원들이 몰려가가지고 강한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같은 날 해버리면 그게 또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날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런 거가 주장되고 있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제일 말도 없고 탈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강력한 경쟁자가 누군가요? 당권에 도전하는 인물들 중에. 지금 뭐 신문에서 뭐 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뭐 뚜렷한 일방적인 강자는 지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당 대표가 되실지도 모르니까 미리 사상 검증을 좀 할게요. 북한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언더테이블 딜이 왔다 하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현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북 비밀 접촉이라는 거에서 설만 듣고 있었고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현 정부의 정책을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북 정책에 평화만 있었고 통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통일만 있고 평화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뭐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이 되려면 보수진보 떠나가지고 이 통일을 지향을 하고 통일을 위해서 압박할 부분을 압박을 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의 평화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 통일 문제, 남북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 안보 문제이고 무슨 정치 문제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에서 보듯이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한반도 불확실성. 그렇죠. 남남 갈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평화 관리는 하고 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통일 지향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 대화 부분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 심지어 그쪽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군사실무회담 제의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연평도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으니까 대화할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말 안 되는 얘기다. 그건 최소한 거기 가서 너들 이거를 사과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없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유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 발짝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 대화의 진전이 어려우니까 이거 해라고 나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만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과의 기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몰래 만났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느 정부나 앞으로도 심지어 민노당에서 집권한다 하더라도 아마 비밀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거에 딜이 가능한 정상회담이면 그러면 이제 접촉 가능성 항상 열어둔 상태에서 비밀 접촉을 하는 것과 국민들한테는 절대 사과하기 전에 만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비밀 접촉하는 건 다른 거죠. 뭐 그런 면에서 겉과 속이 좀 달랐던 부분 우리 많이 달랐습니다. 조금 다르지 않고 너무 놀랐어요. 혼란이 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강공 드라이브였다. 그것만 있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엔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을 하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 쪽에서도 또 훨씬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인권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인권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북 유엔에서 인권 규탄 결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뭐 크게 봐가지고는 저도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아쉬움은
중간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 관리에 있어서의 평화 확보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지요.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인권을 정말 걱정하면 이제 밥은 굶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법보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지요. 네. 아쉬움이 인권을 있는 말하려면 쌀은 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 쌀과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부 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사실은 야 다음번 대환 나오면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이 대가 관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 지원하는 게 인도적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정부 초기에 조금 논의가 되다가 북한에서 아예 안 받겠다 그러는 바람에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스탑을 시킬 게 아니라 그러니까 WFP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민간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유엔 기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민간 단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원을 하는 게 우리 한나라당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하고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 뭐 지금 좀 진보적인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현 지도부하고 북한의 주민하고는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도 저는 부합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인권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왜냐하면 이 얘기가 그 보수와 진보 사이에 굉장히 큰 그렇죠. 입장 차이긴 한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제가 트로이의 목마는 아니라는 거가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죠. 목만 아니네요. 트로이예요. 그러니까 그 인권법을 이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인민들이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쌀을 지원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인권을 걱정해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그만큼 인권이 없다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도덕적 우위에 쓰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에서 인권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보적에서. 그 인권법의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지금 북한하고 그 어떤 도덕적인 우위에 쓰겠다, 무슨 뭐 경제적인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하는 체제 경쟁할 때는 이미 좀 지난 상황이죠. 그럼 더더욱이 사실은 쌀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지원해 주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그 정부와 청와대에 이 당이 좀 일방적으로 끌려간 게 아닌가. 지금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블랙홀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문제가 이 남북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이 국내 정치와 얽혀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선결 조건으로 천안함 사과 이걸 제시한 것도 실은 국내 정치에서 이 천안함 사과를 통해서 이 천안함 논란을 잠재우고 혹은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국가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게 뭐 옛날 주장이긴 하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당했는데 국가가 그 상대방한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나가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좀 문제가 있는 왜 애걸복걸해서 사과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지 이 부분은 그 워딩이 나를 때렸다고 말해줘. 이거 아닙니까? 제가 제발 돈 줄 테니까 나를 때렸다고 말 좀 해줘. 지금 이제 확인된 거는 근데 북한에서 얘기한 워딩이니까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고. 근데 우리 정보위원장님이시니까 남과 북이 이제 뭐 비밀 접촉이든 공식 접촉이든 간에 하여간 협상을 할 때는 양측이 다 녹음을 할 거란 말이죠. 정말 사실 무근이면 펄펄 뛰어야 되는 거죠. 그 녹취록을 공개한다든지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물론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 그건 서로 그거는 분명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사한 국가 관계하고 뭐 유사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비밀 그 녹음을 북한이 저렇게 좀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 아니다라고 따라서 공개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비밀 회동의 그 사실 자체를 공개한 건 우리 정부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청와대 대변인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접촉 사실을 공개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고도를 받으면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가 다시 트로의 목마로 여기서 정보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뉴스는 잘 안 보고요. 한나라당하고 청와대 뉴스밖에 안 봐요, 저희는. 무슨 얘기가 오갔나 그러고. 아니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말하자면은 당을 청부업체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나라당에서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흔히 쓰는 표현은 거수이죠, 거수. 거수. 이렇게 좀 말하자면 당을 뭐 동원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당이 알아서 긴 게 아닌가. 알아서 긴 게 아닌가. 협박을 하니까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비주류라서 협박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알아서 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참 부러웠던 게 오바마가 당선이 된 직후에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죠. 상원의 원내 대표인가 지금 기억하는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당과 이 백악관은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뒤따라가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참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진보 진영의 분석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사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대선 전망 들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쪽 사이드 이야기고, 정보위원장이시니까, 그리고 중립이시니까, 차기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근혜 대세론이 그 1년 반 뒤까지 계속 2012년의 대선의 전망. 짧게 한번 사실은 들어보시죠. 요즘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 말씀을. 정치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정치래요. 개입할 필요가 없지. 정보위원장으로서 뭐 이게 파악한 건 특별히 없는데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우리 이 정치에서 이 대통령 선거는 2달 만에 결정이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망이 다 사실은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또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희망적으로.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현재 출마 선언을 했건 안 했건. 뭐 손학규 지금 당 대표지요. 네. 그분이 제일 위협적이지 사실은 손학규 대표하고는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굉장히 친해서 2006년도에 그 지사로 계실 때 그 서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그 북한 평양에 같이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그때 왜 같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2007년에. 손지사 부분에 이제 그 대표님 문제는 사실은 3당 합당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3당 합당할 때처럼 누구를 끌고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가서 이 야당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뛰다가 갑자기 저쪽에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대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그 감점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정치가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식의 행태가 없어질 수 있다. 손학규 대표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보시고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합의가 돼버리네. 이 양반이 지지하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 이사장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하고 제가 야당 시절에 이렇게 공격수로서 저를 고소한다 그러길래 고소해라. 그럼 당장 나는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그랬더니 고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이죠. 이건 농담이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있는 분이니까 사실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도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세론이 뭐 거의 정착이 돼 있는. 근데 여기에 안주하다 보면은 대선 때까지 흥행을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네. 소위 그 대세론에 네. 크게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예. 한 번에 두 번. 이회창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97년도 하고 97년도는 저는 관료로 있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정치에 막 입문해가지고 8월에 입문해서 12월에 대선을 치르면서 겪어봤는데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없잖아요, 지금. 대항마 될 만한 분들이. 그러니까 뭐 대항마가 될 분이 없든 뭐 대항마가 그러니까 없어서 뭐 독주를 하더라도 그 어떤 대세론의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을 뭐 여기저기 나뉘어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 나오신 김에 한마디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농담하실 때는 지금부터 농담입니다. 미리 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요, 가끔씩.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심을 가진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그 젊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는 우리 편 아니고 어디는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내용적으로 들어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 똑같은 놈이다 하게 되면 다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서라도 누가 조금 나으면은 나은 대로 이 지지나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조그만 차이라도 낫기 위해서 다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우리 사회자처럼 한나라당 기사도 꼭 읽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비판될 부분은 당연히 비판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그 자기 편만 챙기고 남을 배척하고 이런 거는 블랙홀이라고 했잖아 아까 이미. 그게 너무 좀 심해서 이 기사로 뽑아주세요. 이명박 대통령 블랙홀. 기사 제목을 요걸로 뽑아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당권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제가 만나뵈니까 트로이 목마는 아니시고 트로이인이긴 하신데 작은 목마를 큰 목마 말고 작은 목마를 타고 다니신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하고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개념 보수. 개념 보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좀 많이 나와서 여기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여기가 영어로 뉴욕타임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칭을 해서 한번 모셔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도 불러와서. 잠깐만.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시면 당선 기념으로 저희 방송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직 결심을 안 했지만 그렇게 되면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걸로 알고. 그럼. 대통령이 되셔도 만약에 그러면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광고 좀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정봉주 PSI.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주장했었으나 최근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틀림없이 북한과의 딜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이 얘기는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의원님이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네. 이 방송에서 우리끼리만 맨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조짐이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고 틀림없이 그 천안함이 다음 정권으로 만약에 정권 교체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청문회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의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음모론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자인 북한이 어떤 모양새로든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은 그거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뒷거래가 있을 것이다. 장사꾼들은, 네. 이건 저의 예언이었습니다만은. 그래? 장사꾼들은, 반드시 언더 테이블이 있다.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텐데,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요것이, 지난주에 예언이었습니다. 다 터졌어,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좋아? 자랑 한번 하시죠, 일단. 이게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치 평론의 후진성이에요, 이거는. 의원님만 그걸 맞췄다는 건 예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정치가 선진 수준이 되는데. 쑥스러우세요? 평소 안 하던 짓을 하세요. 그래서 시중에 널려 있는 평론가들이 아무리 많은 뭐합니까? 저 하나만도 못한데. 수백 명의 평론가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제가 보기엔 북한에서 PS를 봤어요. 네, 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렇죠. 네. 북한에서 본다고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건 하나도 없죠. 북한 잘못이죠. 북한 잘못이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국제 망신살도 이런 망신살이 뻗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예리한 점이 뭐냐면, 이제 스스로 이제 배워서 깔때기를 그냥 막 하려고 그러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중국을 가는 거 보니까, 몸값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에 갑자기 가는 이유는, 지금 남한에서 이런 딜이 들어왔는데, 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남한에서 이런 딜이 들어왔는데, 중국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남한의 딜이라는 건 중국에 보기에는 미국의 딜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 몸값을 올려려고 하는 제스처가 보인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성공적이었어요. 중국 방문이. 중국 방문이 무척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어서 아마도 북한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몸값을 올리려고 하다가 중국이 성공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 각하를 무엄하게도 믿지 못한 게 아닌가. 각하를 믿지 못하다니, 나쁜 놈들. 믿지 못해서 거예요? 사실은 돈 얘기를 하다가 뽀개진 거죠. 돈 얘기를 하다가 뽀개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시에 임태희 실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설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싱가포르에서. 그 이후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로 얘기를 끝내죠. 이번에 국정원 정부 비서관, 그다음에 통일부 이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이 국제적인 관행에서 이런 물밑 거래들이 있습니다. 물밑 거래가 늘 있는데 이것을 폭로하고 공개할 정도로 북한이 무척 화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폭로했어요. 먼저 폭로했죠. 비밀 회동 자체를 이제 우리 각하께서 독일에 가셨지 않습니까?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베를린 선언하기 위해서 갔죠.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데 일단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베를린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내년 3월은 총선 한 달 전이죠. 내년 3월 25일. 3월 25일에서 28일인가요? 28일인지 29일인지 그 시점입니다. 28일이 무슨 날이죠? 28일은 이제 19대 정봉주 17대 의원이 19대 진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거하는 당일이죠. 그러니까요. 총선이 시작되는 당일이 28일. 당일이 28일인지 29일인지 28일일 겁니다. 그날 딱 끝나는 그 회담을 예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작년 4월 5월 20날 그날 천안함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핵 안보 국제 정상회의 그게 끝나는 날 총선이 시작됩니다. 그럼 끝나는 날 북한 김정일까지 와서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남북한 평화정착이 됐다. 천안함까지 사과했다.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하면서 13일 동안 총선 내내 그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를 하겠죠.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 발표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시기 조율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뭐 이미 짠 거죠. 그렇게 총선을 이렇게 총선용으로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베를린에서 발표를 하려고 갔는데 김태효 대외 전략 비서관 이 양반이 베를린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갔어요. 베이징으로 날라왔고. 그래서 북한을 만났어요. 그날. 만났는데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서 날라왔다고 보도가 됐고 네. 안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갑니다. 보도가 됐다. 네. 아니 제가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날라갔어.
만났어. 만났는데 이게 좀 잘 된 거야, 첫 번에는. 예. 3번 만났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죠. 3번 만났죠. 첫 번에는, 야, 우리 돈 좀 줄 테니까 이제 만나줘. 예. 그리고 이제 꼭 사과는 아니더라도 어떤 유감의 모양새라도 어떻게 표시해줘.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잘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가까이게. 그렇죠.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베를린 나가! 이렇게 해서 베를린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보고를 하면서도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오늘 발표해야 돼. 그리고 그날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각하의 의도는 이거죠. 내가 먼저 초청을 제안했더니 북한이 응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혼자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미리 가가지고 이제 둘이 만났던 거죠. 이게 비밀회동인데. 그러니까 1차 면담이 5월 9일 날 이루어졌고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베를린에서 김정일을 초청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5월 9일입니다. 당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 가서 얘기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괜찮을 것 같아. 돈 액수를 맞춰보자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오니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 불러준다 이렇게 세게 나갔는데 밑에서는 이제 다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에는 처음에는 보도 안 됐잖아요. 비밀 회동이. 그러니까 언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다 선도적으로. 이것만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돈 줄 테니 아니 그러니까 네가 반성하면 한국에 불러줄게. 이런 제안을 누가 받냐 북한에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우리 이 일을 잘하고 있어. 제스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밀 회동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기들 일 잘한다고. 요때 뽀록이 난 거죠, 요때. 그렇죠. 뽀록이. 돌이켜보면 사실은 북한에게 당한 겁니다. 당한 거죠. 왜 당했냐면 5월 9일 날은 북중 정상회담이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니들 만나봐야 손해볼 거 뭐 있냐 하면서 이미 북한은 내부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거기서 정상회담 얘기했고 정상회담도 만나자마자 3차례 얘기를 했어요. 6월, 8월, 내년 3월. 3번 오라고. 3번 하자고. 그리고 그 와중에 북중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북중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교 관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비밀 협상을 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데 그럼 도대체 북한이 왜 이것을 폭로를 했냐. 이거 의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4시간 반 동안 침묵을 하고 기껏해서 발표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진위가 왜곡됐다.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오해다 이거죠. 오해다. 그건 나는 정상회담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 뜻은 그게 아니었었다. 돈봉투를 내밀었지만 돈봉투를 잘못해서 놓고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오해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일단 그 북측 입장에서는 남한 정부를 못 믿겠다. 그건 뭐죠? 남한 정부를 못 믿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중 정상회담이 잘 됐다. 그리고 아마 추정컨대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너희들 자꾸만 말을 번복하고 우리하고 한 얘기 비밀 회담도 너희들이 까니 이제 너희 못 믿겠으니 선 경제 지원 및 인도적인 지원을 해라. 그렇죠. 선금을 꽂아다. 선금 계약금 줘라. 중도금 나중에 주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선금 주는 것을 아마 거부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또 각각에서 그런 거 짜거든요. 그럼요.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그 얘기하면. 그래서 북한 측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폭로를 하면서 돈봉투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어리숙하냐면요.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무슨 신문과 대담을 통해서 대답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정상회담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요. 통일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3년 동안 북한을 몰아서 피를 말려서 압살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이미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그럴수록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활로로 개척을 했거든요. 앞으로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꼼수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상회담 없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여기서
새 사이에 껴갖고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제 예. 보통 쇼를 기획했는데 출연료 섭외를 하다 잘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출연료 성금을 그렇죠. 꽂아달라고 하니까 김정일 대통령 각하라 그럴 뻔했네. 하도 대통령 각하라 그래갖고 김정일 내려오면 네.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료 줘야죠. 네. 3번씩이나. 그게 이제 거래가 잘 안 된 예. 거죠. 그래서 나가리가 돼버린 거죠. 네. 요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전망하고, 예. 요 정도면은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올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 남한에서 자꾸 까불면 북한에서 녹취록을 깔 거예요. 예. 아니 남한 측 입장에서요. 남한 측 입장에서 우리가 오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돈봉투는 황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 그 녹취록 까면 되는 거예요. 네. 녹취록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싹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공개할 자신이 없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죠, 이제.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주도권 완전히 북한이 지게 된 거죠. 까불면 자꾸 녹취록 까버리는 거죠. 하나 더 하라는데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은진수 사건. 이 사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이 은진수, 전 의원과, 예. 정봉주 전 의원과, 두 분 다 전이에요. 거긴 전 위원이고, 네. 저는 17대 의원이고. 네, 전 의원과 전 위원. 이 두 분이, 사실은 과거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짧게 하고. 예. 그리고 사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뭐 크게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진행형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계속 밝혀지겠죠. 네. 요거와 관련된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어떤 디테일한 것들 몇 가지 짚고. 네. 우선 인연을 밝혀주시죠. 언론에도 살짝 나오긴 나왔는데, 당시 2007년도에 제가 BBK 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나라당의 그 카운터 파트너는 지금 서초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고승덕 위원이에요. 네. 그분도 무슨 그 증권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증권 쪽에 잘 알고 변호사라 그래갖고 영입을 했죠. 그래서 얼굴 마담은 고승덕이었고, 고승덕 위원이 인터뷰에서 보니까 제가 한 열을 알고 있으면 한 1.5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대응을 못해요. BBK에 대해서. 예, BBK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서. 실제 그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세웠냐 봤더니 이 사람 자료만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제공해주는 대책팀장이 바로 여기 있는 은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법률지원팀장이 법률지원팀장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갔어 이제. 예.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긴 소방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격수가 아니라 소방수니까 저는 방화범 아니에요. BBK 방화범. 네. 방화범은 구속이 안 되고 소방수는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모두 다 발표하고 검찰의 총책임자였었어요. 그분이 지금 자기 동료인 BBK 대책팀장 은진수를 구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현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게 저축은행의 비리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건은 청와대가 마음대로 무마하려고 해도 무마되지가 않을 것이다. 무마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요 의미를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임덕 그런데 레임덕 증후군이 여기서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가장 구체적인 것은 검찰이 언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냐. 그게 레임덕의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홍일 중수부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저희가 보기에는 무척 현 정권을 사정없이 사정할 것이다. 너무 야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검찰의 이번 행보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튀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 이제부터는 은진수 게이트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은진수 자꾸만 빠지고 뭐 박정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꼬리자르기를 하겠죠. 실질적으로 물타기 하고 여러 가지 그 작전을 하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것이 발표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사는 할 텐데. 발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범야권 그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정권이 뒤집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불안을 느끼면 그런 불안을 느끼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쪽 진보 진영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를 제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아이템. 이 문재인 대망론은 말이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첫 시간에 첫 방송 보십시오. 두 번째 방송인가요? 2년 전에 앞으로 문재인 될 것이고 문재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강조하는 게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지금부터 줄 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대망론 잠깐 짚어주시죠. 짧게. 박근혜 전 대표하고 손학규 지지율이 4%로 좁아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2위로 뜬 게 이제 문재인. 2위를 떴어요. 처음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할 때 7등인가 8등인가 나왔고 처음 이름을 넣었을 때 그 다음 조사에서 바로 4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유시민까지 제치고 야권 후보로 2등으로 올라간 거죠. 아니 이 정치를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이미 했다고 우리가 이미 김해 단일화 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모 방송국 어떤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는 역할이 주어지지 피하지 않겠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역할이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다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역할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칼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4%인데 손학규 대표는 무척 올라간 거죠. 문재인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전 실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와는 13포인트, 유시민 전 장관은 18포인트.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실장이 아직 명함도 내밀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살짝 냄새만 풍겼는데 이미 야권 후보 2위로 급상승한 거예요. 이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를 월등히 압도한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나가겠다고 한다면 한명숙 유시민의 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올라간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웬만큼 우리 김총수님이 얘기하는 걸 무시하고 부인하는 스타일인데 요 얘기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문재인 실장이 꼭 보거든요. PSI를. 이게 자기 내가 마음대로. 이 노무현 재단의 이야기는 이래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없대요. 반쯤 우리가 김해에서 30%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이제 완전히 저는 명함을 꺼내 들었다고 보는데 30% 하나 반 하나 명함을 꺼내 들어나 이미 한 겁니다.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가는데 우리가 그 경로까지 다 예측을 했잖아요. 친노 세계 세력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진보 정당 쪽하고 그 다음에 묶고 민주당과는 제일 마지막에 묶으려고 할 것이다. 그 뭐 후보 단일화 과정도 손학규 대표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묶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현재로서 보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서부터 뛰어들고 여러 가지 굳이 정치적 행보가 아니더라도 친노를 묶는 역할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솔로로 단독으로 메이드된 경우는 힘을 못 받는다. 그렇죠. 박근혜가 지금 힘이 빠지는 게 한나라당에서 대항군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세훈 그다음에 누구죠? 경기도지사? 누구죠? 김문수. 누구요? 김씨. 김씨 아씨. 이름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도 워낙 처지기 때문에 그런데 야권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단독으로 가는 형국인 누군가가 이것을 레이스를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손학규 대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근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처럼 이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 못해도 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국민들이 대충 알고 느낌을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리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고 보통 굵은데 그냥 짧고 강렬하고 내용 있게. 짧고 짧은 PSI 이번 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